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한글날이죠. 버스 되게 한적하더라고요. 음, 제가 이제 버스 타고 퇴근하면서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을 이제 들으면서 왔습니다. 이제, 음, 그 살아있는 지옥에서, 또 이제 제가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 중에 또 하나는 남편과 딸아이,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죠. 음, 그 가족이 있다는 거,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더 무너지지 않고서 또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삶이 기구하거나 불운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최소한 지옥에서 살아서 나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눈 감긴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도 항상 제 정체성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비록 뭐 공무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물론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북송당하지 않고 감옥이란 곳에 안 가고 이랬으면 더 좋을 뻔 했겠지만 그래도 그런 삶 속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웃으면서 타게 나갈 수 있었다는 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내가 뭐 한국에 와 있다고 와서 산다고 해서 마냥 쭉 이렇게 좋았던 건 아니죠. 저도 작년에 돈 100원이 없어서 환승을 못해 걸어 다니는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가족이 힘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제가 오늘은 읽어드릴 제목은요. 신의주 보이부 구르장입니다. 첫 달북과 북송은 두만강에서, 두 번째 탈북은 두만강에서 시작하고 북송은 압록강으로 되었다. 참 항이라는 토사도 아니고 아이러니하다. 지금은 이런 말도 나오지만 정말 당신은 누가 와서 내 목숨줄을 끌어놓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는 그런 심정이기도 했었다. 중국 단동에서 우리를 태운 버스가 압록강 대교를 지나간다. 한 다리 위에 차도와 철도가 함께 놓여 있었다.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길과 진목 사이를 보면서 김일성도 중국의 형제를 들먹이면서 구고라로 다녔는데 그 백성인 우리도 이렇게 남의 나라를 들락날락 하면서 배고픔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혔고 참으로 기가 막힌 나라의 수령과 그 백성들이란 생각도 해보았다. 길림성 도문과 남양 교두로 북송되었을 때는 근처가 태어난 고향이어서 낯이 익었는데 신의주는 평안북도이고 또 말씨도 기회스럽고 풍경도 너무 낯설었다. 그리고 북한에서 살 때는 신의주에 한 번도 와 본 일이 없다. 이동이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 내가 신의주에 와야 될 명분은 없었다. 3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버스 세대에 나눠 태우고 우리는 그렇게 호송되었다. 단동 변방대 군인들이 우리를 신의주 보이부로 넘기는데 우리를 받는 보이부 인간들이 얼마나 곰상곰상한지 순간 여기가 북한이 아닌가 하는 착각도 들었다. 하지만 우리 그 착각은 5분을 채 넘기지 않았다. 변방대 군인들이 탄 버스가 차 머리를 돌리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보이부 군인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쌍소리가 막 터져 나왔다. 중국에서 무슨 전염병을 달고 나왔나 했는지 예방주사를 1차로 놓아주고 한 명 한 명씩 점검하는 모습이 2달 전 북송되었을 때 봤던 원송보이부랑 달랐다. 좀 전문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좀 해야 하나 그것까지는 봐줄만 했다. 그때까지는. 드디어 우리 일행들을 지루한 콩나물처럼 빽빽이 처박은 보이부 버스가 출발했다. 출발과 함께 버스 안에는 당시 유명했던 북한 노래 도시처녀 시집가요가 흥겹게 흘러나왔다. 우리의 기분과는 전혀 관계없는 노래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데 내 옆에 앉은 여자가 복수 환자인지 임산부인지 배가 볼록한데 자기 소지품을 이리저리 뒤졌다. 중국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꺼내더니 소리 안 나게 갈기갈기 찢어서 버스 구석에 버렸다. 이후 봉지에 둔 땅콩을 꺼내더니 사정없이 소리내어 씹어먹는다. 마음에 무슨 체념을 했는지 무슨 배짱인지 모를 이 여인의 행동이 나는 조금 놀라웠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여인은 나랑 동갑이었는데 간 폭수로 한국에 가서 고치려고 이제 출발했다가 잡힌 케이스였다. 나머지 30명이 넘은 북송 인원 그리고 보이부 지도원 2명 운전기사까지 누구도 달리는 차 안에서 아무런 비동도 없다. 숨소리조차 너무 무서워서 나는 조금씩 냈다. 나는 그 상황조차도 너무 싫었다. 좀 이따 이제 버스가 보이부에 도착하면 당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펼쳐졌다. 벌써부터 오금이 저려들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한국으로 출발하다가 잡힌 것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는 한국에 가려 모여 있었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책과 함께 중국 공안에 모두 몰수당하고 잡혔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무리 중국 외사과 직원이 서류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했어도 불안한 것은 여전했다. 저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온다. 휴, 이번까지 어떻게 살기를 바라라. 그래, 아예 살기를 포기하자.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우리 일행들은 각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답답했다. 살고는 싶은데 지금으로서 방법은 없으니 아예 심장을 밖에다 꺼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장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거짓말을 해야 우리 여럿이 한날 한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잡힌 것을 뒤집을 수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궁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 사이 우리를 태운 버스는 보이부 마당에 들어섰다. 야, 다 왔다. 어서 내려라, 빨리빨리. 얼핏 밖을 내다보니 캄캄한 어둠을 뚫은 버스 전조등 불빛에 시멘트 벽이 보였고 군복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보이부 남자들이 우르르 서서 우리를 반겼다. 아, 지옥이 시작이구나. 너무도 긴장하고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안 난다. 이 백당놈이 갓나들이 왜 이리 어질어질하나? 빨리 내려오라니까. 톤이 높고 무게 있는 목소리에 우리 모두 머리가 저절로 수그러지고 이리한테 쫓기는 양떼 마냥 한쪽 구석으로 비실비실 쫓겨가는데 곧바로 문 안쪽으로 들어가려며 총박죽으로 머리며 어깨며 사정없이 내려깠다. 온송 보이부하고는 사뭇 다른 살벌한 분위기에 나는 기가 눌렸다. 그리고 숨이 막혀 기절할 것만 같았다. 들어가 보니 입구가 조금은 넓고 양쪽에 사무실이 있는 긴 복도가 있었다. 그 복도에 30명이 넘은 복성된 우리를 일렬로 세웠다. 중국에서 가지고 난 옷가지와 소지품을
각자 자기 앞에 두고 벽을 향해 돌아서게 했다. 사복을 입고 머리가 곱슬곱슬해 보이는 그리고 40대 후반의 키 크고 덩치 큰 사내가 평북도 특유의 목소리로 돌아서 있는 우리를 향해서 소리쳤다. 상례 영사관 찾아간 년, 심양 영사관에 찾아간 년 어떤 년이야?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다. 3월의 끝자락인데 난방도 없고 수수떡을 빚어 얹어 놓은 것 같은 스산한 전등 아래 살벌함만 잔뜩 묻어 나오는데 호령하듯 소리치는 그 인간 때문에 벽을 향해 서 있는 우리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암흑의 한국 행기도인가? 이름을 호명하더니 이렇게 물었다. 중국에서 한국에 가려다가 잡혀 북송되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미리 짜지도 않았는데 나를 중간에 두고 양옆에 서 있던 10대 아가씨들이 입을 맞춘 듯 하나같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 남자는 대답한 아가씨들을 향해 어느새 다가와서 큰 손으로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리고 그들이 긴 머리카락을 손에 감아쥐고 사정없이 시멘트 벽에다 쪼아댔다. 순간 코피가 터지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흐릿한 불빛 아래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림자뿐이었고 양쪽 눈 옆으로 터진 피가 얼굴에 흘러내리는 것 보였다. 승냥이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인간은 그 많은 보이부 인간들 중에 제일 살벌했고 또 그는 당시 보이부 집결소 소장이라는 자였다. 얼마나 입과 손에 힘을 줘서 양옆의 아가씨들을 번갈아 때려 팼는지 가운데 낀 나는 등 뒤로 쏟아지는 매가 느껴져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당장 오줌이라도 쌀 것 같았다. 차라리 듣고 있기보다 내가 맞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심정이었다. 지금은 그네들이 얻어 터지고 있지만 언젠가 이 보이부 안에서 우리도 저런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은 그들이 모르고 있지만 언제 들통날지도 그 누구도 몰랐다.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서 10대 아가씨들을 시체로 만들어 놓고 저쪽 구석에 또 가더니 그 인간은 또 누군가를 때려 패기 시작했다.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 있는 우리에겐 고문이었다. 그 기나긴 복도에는 소장이 악쓰는 소리와 얻어터져 아파서 오는 여인이 울음소리만 메아리쳐 울려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탈북자들이 북송되어 오면 저반에 길을 꺾어 한국행기도라는 자백을 빨리 받아내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피 터지는 신의주 보이부 구루장에서의 첫 인사는 이렇게 끝이 났고 다음은 우리가 입고 가지고 나온 소지품 검사가 이어졌다. 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이 그리고 보이부 소위 북한 노동당이 수뇌부라고 하는 보이부 인간들이 그리도 치사한 줄 그때야 알게 되었다. 탈북하면서 내 조국에 그리고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나를 키워준 조국이란 것에 미안함. 그래서 한국 가기를 포기하다가 10년이 다 된 즈음에야 결심했던 그 미안함.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내 조국이 치졸함을 정말 바닥까지 보게 되는 시간인 셈이다. 보이부 개호라는 작자들은 적게는 23살부터 많게는 30을 넘긴 듯 보이는데 참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다. 북송되어 온 탈북자들이 살아남겠다고 중국에서부터 꼬깃꼬깃하게 가슴 한구석에 늘 숨겨가지고 다니는 목숨 같은 중국 돈을 회수한다고 그들이 하는 수작들은 정말 과간이 아니었다. 여자도 아닌 젊은 피가 한 동이씩 끓는다는 멀쩡한 젊은 군인들이 불화를 깔고 앉아서 이름 모를 어느 여편네 속내부터 브라자 팬티 일회용 생리대
지하까지 구석구석 껍질을 벗기듯 손으로 더듬어서 돈을 찾아 헤매는 꼴은 너무나도 우스웠다. 그리고 너무 짠했다. 그들이 말하는 나라를 배반한 탈북자인 우리보다 오직 탈북했다는 이유로 내복 차림으로 군복 입은 외간 남자들 앞에서 부끄러움보다 무서움에 벌벌 떠는 탈북자들인 우리보다 중국 돈을 찾아내느라 혈안이 된 보이부 군복 입은 개호들이 더 불쌍했고 가련해 보이고 치사해 보이기까지 했다. 아, 이게 내 나라의 실제구나. 이게 이 나라의 공핍함이 만들어낸 진짜 모습이구나. 어쩌면 북한이 수뇌부라는 보이부 인간들이 저렇게 바닥까지 치사하고 불쌍한지 너무나도 안쓰럽고 짠했다. 검문을 당하는 다른 이들 눈에는 어떻게 비쳤는지 몰라도 내 눈에는 엄청 꼴불견이었다. 보지 말았어야 되고 담지 말았어야 될 내 조국이 비참함을 나는 그렇게 눈에, 가슴에, 머리에 담았다. 잡힌 이 몸은 살아있는 지옥이라 부르는 영영 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보내질지도 모르는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초라하고 불쌍한 내 조국이 모습은 내의만 입고 문 남자들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나 자신의 처지보다 더 나를 아프게 했다. 이런 개같은 나라가 내가 대모든 고향이며 내가 조국이라고 불렀는 줄 그 조국이 실제인 줄은 몰랐다. 탈북한 중국에서 언제 잡힐지 모르는 유랑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 나라를 자랑스러워했고 내 나라의 편을 들었고 내 나라의 자존심을 씌웠었다. 그런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았다. 그래, 내가 바보 되었다. 어찌 되었던 이후로 그때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처절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스멀스멀 마주오고 있었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조국이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을 고향이라고 둔 탈북자들만큼 조국이라 부르지 못하고 부르지 못하는 게 아니죠. 부를 수가 없죠. 조국이라고. 나라는 있는데 나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그렇게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도 왜 태어남이 선택이 있었으면 북한에서는 사실은 태어나지는 않았겠죠. 태어나 보니 북한이었고 태어나 보니 그냥 서민의 삶인데 그 서민의 삶도 책임져 주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총구를 뒤에 남기고 탈북해야 됐고 또 그것이 죄가 되어서 북송되어야 됐고 그게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3만이 넘는 탈북자들이 실체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북한이 또 실체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쓴 책이 그냥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읽어주는 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 항상 이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 아픈 얘기지만 또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고 끝까지 들어주십사 또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